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성분을 보강을 해주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환자 여러분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죠? 날이 추워지면 여러분들 건강에 오히려 면역 같은 게 더 떨어지고 관리하기가 많이 더 힘들어져요. 운동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환자분의 암 생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암 환자들이 하는 이제 조리 방식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기름 같은 것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거나 찌거나 이런 부분들로 조리를 하는 게 그 트랜스 지방을 만들지 않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한 한 굽거나 어떤 튀기거나 전 같은 이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조리를 할 때 양념류를 어떤 너무 짜게 한다든지 또 너무 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조리를 할 때 이제 재료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 가능한 한 에너지, 칼로리 부분을 좀 맞추고, 칼로리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칼로리가 많은 부분들은 이제 탄수화물 계통이 이제 제일 문제겠죠. 탄수화물을 양을 줄이고, 근데 우리가 이 점에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탄수화물을 어떤 것을 우리가,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고, 과일을 먹으면 과즙도 탄수화물이고, 밥을 먹으면 뭐 쌀밥이든지 현미든지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럼 어떤 탄수화물은 많이 먹고 어떤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느냐?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탄수화물이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어요. 단당류가 문제거든요. 단당류가 보통 이제 포도당, 과당,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설탕은 이당류예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다당류가 많거든요. 우리가 다당류가 많은 것은 우리가 이제 칼로리 부분보다는 어떤 식이섬유 쪽에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주의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포도당, 단당류, 이당류가 많은 이런 탄수화물을 줄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혼동에 빠질 거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식이섬유는 다당류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이제 먹어야 되고, 그래서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이 중요합니다. 되게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쌀밥은 포도당이 많죠. 그런데 현미, 그 다음에 통곡류, 그러니까는 가공을 많이 안 한 그 곡류, 이런 부분들, 뭐 퀴노아라든지 뭐 흑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 탄수화물도 있겠지만 겉에 식이섬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비타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재료로 쓰는 경우.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도,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식물성이고 하나는 동물성이 있어요. 근데 동물성은 가능한 한 우리가 동물을 우리가 식용으로 할 경우에 사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양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즘에는 좀 문제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물에는 칼로리만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 영양소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부분은 가능한 한 식물성으로 좋죠. 그렇게 되면 식물 안에 단백질도 있으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가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 특히 뭐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9,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 재료들을 쓰는 방법이 좋겠고, 또 조리하는 가운데 식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을 가능한 쓰지 않는 게 좋고, 금속이나 도자기 계통,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게 좋고, 또 조리하는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리하는 환경은 환기가 잘 되고, 특히 우리 주방에서 매연 같은 게 굽거나 했을 때 나오는 매연이 암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환기를 잘해서 원인 제공이 되지 않도록 이래 하는 부분들. 우리가 조리하는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첨가물을 어떤 것을 넣을까, 특히 조미료 같은 것도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영양소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조리를 하는 환경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조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영양 상담을 잘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양 상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환자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해요.
단지 뭐냐면 책이라는 이런 데 보고서 뭐가 좋은가, 어떤 파이토케미칼이 좋은가, 주로 이제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영양 상담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사람한테 상담을 받을 것인가, 암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 선택을 하고 나면 내가 영양 상담을 할 때 내 목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암을 재발이나 전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음식을, 나한테 맞는 음식을 잘 먹게 할 건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양 상담에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목표를 잘 좀 설정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뭐 영양사 만나고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갖고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 상담사한테서, 이 상담사가 어떤 방향으로 영양 상담을 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서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어떤 영양 상담을 하는 이런 경우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극단적이라는 것은 되게 뭐 한 탄수화물을 갖다가 아예 줄인다든지, 아니면 의외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 되지 않는 이런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그런 거를 가미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 상담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나하고 맞는가. 우리 상담사가 영양 상담을 해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또 생각하는 방향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뭐 상담사의 말을 맞춰야 되지만, 상담사가 나하고 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내 의견을 제시를 잘 해야 되는 부분. 또 이런 상담을 했을 경우에 어떤 영양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내가 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암에 대한 상담을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암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질환에서는 그 질환에 맞춰 가지고서 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지속적인. 그래서 잠깐 하다가 끝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식단을 해서 고쳐 나가는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줘야 돼요. 당신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당신은 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음식은 당신이 싫어하는데 이런 거는 암에 좋으니까 싫지만은 좀 잘 먹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죠. 그건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자면 상담사하고 나하고 코어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잘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유기농 식품을 많이 권하잖아요. 그럼 유기농 식품이 뭔가부터 왜 우리한테 좋은지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 유기농 식품 조건이 아주 복잡합니다. 저도 뭐 100%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념은 유기농이라 하면은 첫째 어떤 농약이나 그 다음에 화학 비료나 이런 부분들을 쓰지 않는 걸 말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또 어때요? 이거를 그 영양소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우리 토양이 자주 재배를 하게 되면 영양소가 고갈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유기농은 경년제나 3년제 재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해 건너뛰거나 아니면 2년을 건너뛰어서 하는 재배. 그리고 절대 비닐하우스를 하지 않아야 되고, 물은 1급수를 써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그 일반적으로 비료를 쓰고 하는 그런 재배하는 곳과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또 GMO 사용, GMO 같은 것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조건들이 아주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그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유기농이라는 것을 찾느냐? 우리가 유기농을 하는 경우는 제철 음식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제철 음식이라는 것은 가장 영양가가 높을 때, 영양가라는 것은 우리 비타민, 미네랄, 그 외에도 그 가지고 있는 음식에 고유 뭐 파이토케미칼, 항산화 성분 이런 부분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을 때를 말하거든요. 우리 몸에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농약이 많죠. 그 다음에 GMO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유기농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는 식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유기농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분들을 최대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은 어떻게 보면 재배 방법이에요. 그 자체의 어떤 성분들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식자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 이걸 이제 유기농이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런 농업이 이렇게 발달을 안 했을 때는 자연 상태에서 재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유기농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이 우리 몸에 가장 해가 적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가능한 한 유기농으로 했을 경우에 그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유해성이 있는 부분들, 발암물질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내 몸 안에 암세포를 성장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로 줄여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하는 부분이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유기농이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 유기농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유기농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유기농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유기농인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없다면 본인이 유기농을 찾아야 돼요. 유기농을 하는 곳을 한번 가서 보고 구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아는 사람이나 친지를 통해서 유기농 재배하는 곳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기농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력량에 많이 달려 있어요. 유기농은 일반적으로 좀 비싸잖아요. 근데 자기가 발품을 하면은 비싸지 않게 구할 수도 있어요. 직접 산지에 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유기농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 노력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괜찮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가져와서 그것을 씻고 세척을 하고 하는 가운데 자기 노력이 조금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정보를 좀 알고 한다면 충분한 유기농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유기농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식자재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기농하고 일반 식품하고, 우리 암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기농 식품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유기농 식품이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그렇지 않은데 일반 식품도 요즘에 많이 비싼데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이랬을 경우에 그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경제력이 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경제력이 되지 않는 분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유기농이냐 일반 그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GMO냐 아니냐를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GMO는 재료에서 GMO 자체는 뭐 씻는다 해서 뭐 사라지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유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GMO인가 아닌가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뭐 농약을 썼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을 세척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런 부분만 가지고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재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우리 환자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비닐하우스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차광에서 겨울에 뭐 비닐하우스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계절별로 보는 것보다도 문제가 뭐냐면 수정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벌이라든지 나비에서 자연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호르몬 조절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자연 수정한 부분들을 그런 제품인가를 확인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일반 식품을 구하더라도 자기가 깔끔히 세척을 하고 조리하는 데서 어떤 그런 유해성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동원한다면 무조건 유기농, 무조건 친환경 그 부분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능력이 안 됐을 때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면은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은 위장 장애가 많이 오죠. 제일 먼저 오는 게 이제 메시꺼운 증상이 많잖아요. 음식만 먹으려면은 막 메시꺼워 가지고 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이 막 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라든지 변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복통 이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드러운 음식을 이제 먹는 게 좋죠. 부드러운 음식을 보면은
통곡류, 현미라든지 퀴노아, 오트밀 이런 부분들을 잘 끓여서, 이 현미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위장장애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쌀밥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칠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미는 약간 거칠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 잘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쌀을 죽으로 만들어서 먹거나, 우리 찹쌀 있잖아요. 찹쌀 죽도 괜찮아요. 우리 찹쌀 속에는 좋은 성분이 어떤 게 있냐면요, 혈당을 조절하는 크롬 같은 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을 높이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트밀은 우리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그 질환이 있을 경우에 먹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통밀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위장장애 했을 때는 국물 같은 걸 내더라도 국물이 너무 텁텁하지 않게끔 맑은, 이런 부분들로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요거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발효 음식들을 조금 하게 되면은 소화력을 좀 높여서 위장장애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세미 베지테리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비건하고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비건이라 하면은 완전 채식이잖아요. 사실 비건하고 베지테리안으로 가장 경계선의 차이점은, 비건은 완전 채식이고 베지테리안은 달걀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비건하고 베지테리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달걀까지 안 먹으면 비건, 달걀이라도 먹으면 이제 베지테리안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비건에서 문제점은 약간 영양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약간 편중되어 있는, 특히 단백질 문제가 나와요. 단백질 문제에서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식물에는 부족한 동물성 단백질들이 있어요. 아미노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페닐알라닌이라든지 트립토판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 신경 호르몬을 만드는 이런 아미노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족해요. 되게 세미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식사를 채식으로 하면서 여기에다가 달걀이나 생선 종류를 가미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세미 베지테리안이라고 하거든요. 장점은 비건에서 부족한 부분들, 특히 칼로리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울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단백질, 특히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동물성 단백질, 즉 아미노산들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좀 민감한 성격을 가지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비건은 이제 완전 채식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 채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점은 채식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있어요. 동물성에는 항산화 성분이 별로 없어요. 식물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얻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이 비건이 먹고 있는 음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비건에 주로 많이 써요. 주로 채식이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파이토케미칼들은 암에 변이 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암도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이 염증성 질환 중에 암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채식들이 우리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죠. 소화 문제라든지 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비건이 먹고 있는 이런 채식 음식 속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들의 밥이거든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줘서 소화 흡수를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비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항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채식 속에 우리 면역을 높여주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도 높여주고,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소화 흡수, 그 다음에 장내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고, 면역력 올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죠. 암 환자들한테 일단은 가장 좋은 방식은 비건 식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건에서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일단은 영양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영양분이 채식만 하다 보니까 영양분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커버를 할 건지, 동물성 아미노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할 건지, 또 채식만 하다 보면 소화에서, 우리가 비건은
소화를 좋게도 할 수가 있지만은 또 소화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식이섬유가 너무 많았을 경우에 그래요. 식이섬유가 너무 많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안에 가스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비건이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채식을 많이 하라고 권유하죠. 그렇지만 무조건 채식만 하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환자들한테 어떤 생선류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먹는 것을 권하거든요. 우리가 채식만 했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약간 보충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생선류를 많이 권장을 해요. 그래서 고등어, 꽁치, 조기, 뭐 멸치 이런 부분들이 좋고, 그 다음에 해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해산물에서 뭐 조개류, 폐류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채식만 했을 경우에 좀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한다면 결코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비건들의 경우에 비건이 꼭 보충해주는 그런 보충제들이 있어요. 제 1번이 비타민 B12예요. 비타민 B12는 동물성 비타민이거든요. 우리가 간에 저장을 하지만 오랫동안 이런 채식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족해져요. 비타민 B12를 보충해 준다든지, 그리고 단백질 있잖아요. 신경 호르몬을 만드는 이런 페닐알라닌이라든지 트립토판이라든지 이런 그 아미노산을 좀 보충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 이제 칼로리가 부족해지는 부분에서는 우리 특히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 글루타민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좀 보충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죠. 그래서 비건이 일단은 장점이 뭐냐면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 하나는 장을 좋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인데,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칼로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으로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사람은 동물이니까 동물성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충제를 좀 사용해 주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관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냉장고가 다 있고 뭐 냉동실이 있고 해서 그 안에다가 대부분 다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냉장고, 뭐 어느 집에나 냉장고 없는 집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다 넣잖아요. 자, 그러면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채소류 같은 경우는 감자나 뭐 고구마, 그 다음에 양파나 그 다음에 마늘, 이런 부분들은 실온에 얼마든지 보관을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과일 중에서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 부분들은 키위라든지, 그 다음에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감, 이런 부분들은 실온에 보관을 해도 되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냉장 보관을 하는 게 낫고요. 우리 암 환자한테 스무디가 사실은 되게 아침 식사를 할 때 상당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도 가뿐하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아침이 상당히 우리 환자한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식사 중에서 아침을 잘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환자분들이 아침은 대충 먹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다 대충 먹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아직 몸이 가뿐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어야 돼,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스무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무디라고 하는 것은 과일이나 야채에다가 그다음에 우유 같은 걸 넣고 그 다음에 얼음을 넣어서 아주 부드럽게 해서 먹는 걸 이제 말하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이런 종류를 보면은 그린 에너지 스무디, 그 다음에 뭐 초코, 뭐 바나나, 뭐 슈퍼푸드 스무디라는 것도 있고, 또 과일들을 가지고 만든 트로피컬 슈퍼푸드 뭐 스무디, 여기에는 보면 뭐 망고, 뭐 파인애플, 뭐 바나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넣어 가지고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만 강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단백질 강화 스무디도 있고, 그런 다양한 스무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무디는 어떻게 보면 아침에 가장 먹기 좋은 부분이면서 우리가 항산화 성분도 얻을 수 있고 또 영양소도 얻을 수 있고, 우리 환자들한테는 좀 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뭐 그 외에도 보면 베리 종류를 가지고 만든 또 그런 스무디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다양한 스무디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될 것 같고, 어떤 무엇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암 환자하고 혈당하고는 우리 환자분들 뭐 이거는 거의 대부분 뭐 기본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주 재료죠. 일부 뭐 단백질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포도당을 쓰고, 또 이 포도당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 성장하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을 이 과정에서 다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는 이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암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성화가 돼야 돼요. 이런 산성물, 젖산을 만들잖아요. 포도당을 통해서. 그래서 젖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포도당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암이 크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공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포도당이 없게 되면 암이 성장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하는 치료가 우리 이제 케톤 치료를 하는 건데, 그래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암세포가 이용하지 못한 우리 영양소가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많이 끌어다가 쓸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케톤식이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포도당은 한마디로 암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잘 먹는다는 개념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잘 먹게 되면 포도당이 많아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나는 내가 열심히 암을 치료한다고 막 약도 쓰고 온갖 것 다 하는데, 내가 또 잘 먹어야 된다 해서 잘 먹는데, 나도 잘 먹고 암도 잘 먹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잘 먹고 암은 굶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포도당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암하고 포도당하고 관계는 어때요? 가장 암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포도당을 어떻게 쓰는지 낮추고, 지방을 어떻게 쓰는지 높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율을 봐요.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탄수화물이 6이죠. 그 다음에 지방이 2, 단백질이 2인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탄수화물이 2, 그 다음에 단백질 2, 지방 6. 이렇게. 그러니까 6대 2대 2를 2대 2대 6으로 바꿔주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 비율을 높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 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 아니 고기 먹지 말라고 해놓고 지방을 왜 높이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육류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오메가3라든지 뭐 오메가9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식품을 가능한 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식이섬유가 또 지방산을 좀 만들어요. 그래서 뷰티릭산이라 이런 부분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오메가3나 그 오메가9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특히 포도당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제 케톤식이 방법이 있고, 또 간헐적 단식도 이제 그걸 노리는 방식이 되겠고, TR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제한 식이요법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제 정비를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러면 당뇨 환자들은 전부 다 암에 다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혈당이 높을수록 암이 성장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악성으로 가는 것도 당이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혈당을 낮추는 방향에서, 심지어 좀 극단적이지만 인슐린 요법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써서 혈당 수치를 60 정도로 떨쳐요. 떨치고 어떤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극대화되더라. 특히 우리가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 외국의 유럽 같은 데서는 이 방법, 인슐린 요법을 의외로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슐린을 저용량을 써가지고 혈당 수치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항암제라든지 이걸 투여를 했을 때 암세포 안에 항암제가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항암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항암을 할 때라든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포도당을 낮추는 방법, 이게 암 치료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먹는 것을 줄여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소식을 주로 많이 말하죠. 일단은 적게 먹어야 된다.
칼로리가 줄어들면서 포도당도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말하는 거꾸로 식단 있잖아요. 되게 이제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먹게 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밥 먹을 때쯤 되면 배가 불러서 밥이 잘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죠.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당을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방법.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먹는 것을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많이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쓰는데 빨리 안 쓰면은 암세포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내 몸이 안 쓰면은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이때 말한 게 이제 근육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운동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근육이 발달을 해야, 근육이 많아져야 암세포가 가져갈 수 있는 포도당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 몸에 먹는 음식을 나눌 때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이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뇌. 그리고 이제 그 외 다른 기관들이 가져가는데, 만약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암세포가 제일 먼저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뇌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근육이 가져가는데, 양으로 따지면 암세포가 제일 많죠. 암세포가 많이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 근육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게 운동이죠.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빼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가져간 것을 차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많이 그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포도당을 많이 않는 식단 구성이죠. 그게 이제 지방을 많게 하는, 지방이 많은 식단을 하면 포도당이 적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암세포가 많이 못 가져가야 돼. 이제 이런 방법들을 하면은 우리가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는 거죠. 우리 암 환자분들이 뼈 관련해서 문제들이 나죠. 특히 이제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들, 유방암이나 난소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뼈 건강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일반 암들도 뼈 전이가 됐을 때 뼈가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뼈를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가? 일단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성분을 보강을 해주는 거거든요. 첫째, 칼슘이 많이, 일단 기본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들은 뭐가 있어요? 칼슘이 많은 음식이 우리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멸치를 많이 먹으라 하는데, 멸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라든지, 녹황색 채소들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칼슘을 보충해 주는 거. 단백질을 충분히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충분한 것은 우리가 생선류 같은 경우는 뭐 3cm 이하 생선, 뭐 고등어나 꽁치, 그 다음에 조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달걀, 그리고 콩 종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뼈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보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뼈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많아야 돼요. 비타민 D가 우리 칼슘을 갖다가 몸 안에 우리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장에서도 칼슘 흡수하는 데 도와주고,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은 그런 음식들은 대개 보면은 생선류가 많아요. 그래서 생선류는 크지 않는 생선, 마찬가지로 꽁치나 고등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고요. 여기에 필요한 게 비타민 K가 또 중요해요. 비타민 K도 뼈 구성하는데 성분이 되거든요. 그런 비타민 K가 많은 것은 되게 발효식품들이에요. 녹황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에는 특히 이제 우리 장 안에서, 우리 대장에서 비타민 K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드는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그네슘 같은 거, 우리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마그네슘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녹색 채소에 이제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오메가3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되게 이제 우리 뭐 들깨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씨라든지,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부분들에 있는 같이 보충을 해주면 뼈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오일 종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건강한 오일은 어떤 것들이냐? 환자들 제일 많이 아는 것은 그저 오메가3를 제일 많이 알아요. 무조건 오메가3. 오메가3도 사실은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동물성을 저희는 이제 잘 권하지 않죠. 왜냐하면 동물성 속에는 사실은 DHA하고 EPA가 많이 들어있어요. DHA하고 EPA는 우리가 중요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에서는 DHA하고 EPA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모태 지방산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동물성에는 DHA하고 EPA가 제법 많이 들어있고요. 이 동물성 오메가3 속에는 사실은 오메가3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화지방산도 같이 함유를 하고 있어요. 동물성 오메가3를 썼을 경우에 우리가 암 환자들, 특히 이제 오메가3 중요한 것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여기에 세포막을 오메가3로 구성을 해야 우리가 세포가 건강해지고 염증이 좋고 변이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은 우리가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가장 도움이 돼요. 식물성 오메가3 속에는 DHA하고 EPA가 양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포화지방산이 적어요. 식물성 오메가3, 아마씨라든지 들깨라든지 뭐 햄프시드라든지 뭐 CBD 오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레시틴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메가3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6는 사실은 보면 우리 몸에 오메가6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너무 이게 많았을 경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메가6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들은 대부분 다 오메가6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9 있죠. 오메가9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서 오메가9은 대개는 심혈관 질환 쪽이죠. 암 쪽보다는. 그런데 왜 올리브 오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암 세포에는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요. 산소 공급이 잘 되게 되면 암세포가 성장을 잘 못해요. 그리고 산소 공급이 잘 되려면 혈관이 깨끗하고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소가 저 안에까지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요.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메가9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방이 하나 있어요. 오메가7이에요. 오메가7은 사실 우리 몸에서 조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필수 지방산으로는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오메가7이 우리 몸 안에서 염증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심혈관 효과라든지, 그리고 항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시벅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비타민 나무 속에 들어있는 오일이 그런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비타민 나무 속에 있는 이 오메가7이 아주 많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시벅톤 속에는 비타민 C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오일 종류는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9, 오메가7 이런 부분들이 아주 건강한 오일이고 우리 암 치료하는 데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오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그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곱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개 이제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세포막에서 그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중에서는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이 있고, 염증을 조장하는 사이토카인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염증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외부 적하고 싸우는, 근데 이제 외부 적하고 싸울 때는 이제 감염에 해당이 되겠지만 내 몸 안에서 나한테 유해 성분이 되는 부분들하고 다투는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염증과 그 다음에 염증 억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포막에서 염증을 되게 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암 치료하는 데서 중요해요. 암도 일종의 염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포막에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가 많을수록 염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 구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메가3 함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거의 80% 이상이 오메가3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인이 돼가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오메가6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 들어있는 기름 종류는 대부분 다 6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포 구성이 성인이 됐을 때는 오메가6가 오히려 한 80%를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많으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나중에 뭐 자가 면역이라든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다발성 뭐 골수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렇게 자가 면역으로 해서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암도 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염증을 줄이는데 노력하는 것은 암 치료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데서 우리가 오메가3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제 고지혈증도 중요하거든요. 고지혈증이 콜레스테롤이 높았을 경우에 우리 세포막에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또 우리 혈관이라든지 이런 데 찌꺼기가 많이 껴서 좋은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대개는 보면은 암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많이 해요. 우리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을 좀 더 악성으로 줄기세포 쪽으로 몰고 가는 것들도 바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사이토카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하는 분들이 염증을 줄이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오메가3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미네랄들,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들, 염증이 있으면 항산화 성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항산화 성분들. 그래서 또 해독 같은 것도 여기서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그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염증이 내 몸 안에 많이 있는가 없는가도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혈액 검사를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염증이 많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거나, 그 다음에 활성산소하고 항산화를 비교한 그런 검사 방법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염증 수치를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내 몸에 높게 나온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오메가3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식단을 이렇게 바꾸기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 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관장이라든지 해서 이제 해독이라 하죠. 해독 프로그램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오메가3예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식단은 대개 이제 그거죠. 우리가 암 환자는 동물성보다 식물성을 해야 되니까 아마씨라든지, 그 다음에 들깨.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먹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 아마씨라든지 들깨를 먹는 방법을 우리 환자분들은 일단은 우선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메가3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햇빛을 보게 되면 이게 산패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산패가 되면 트란스 지방이 돼가지고 암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짜서 먹거나 아니면은 캡슐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 우리 몸에 염증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이 생겼으면 항산화 성분을 많이 있는 식자재를 써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개 이제 채식이나 과일, 이게 이제 신선한 것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염증 반응이 장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 기능이 좋아야 돼요. 장 기능을 좋게 하려면 중요한 게 제일 1번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들이 많이 살아남고 유해균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에서 염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장에서 염증 많이 만들어지면 이 염증을 일어나는 가운데 그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많아져요. 이게 이제 또 이제 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 기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이 특히 이제 단당류, 이당류가 많아질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염증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우리가 물이, 집안에 물이 없으면 청소가 안 되고 냄새가 나고 불결해지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포 안에도 염증성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물로 많이, 그런 노폐물 들어가서 씻어내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는 게 염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우리 선생님, 그럼 계란 후라이 할 때 어떤 기름 써야 할까요? 사실 우리 이제 계란 후라이 할 때는 잠깐 하는 거잖아요. 잠깐 살짝 익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저온에 짧은 시간 할 때는 올리브유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고온으로 가면 올리브 오일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발화점이 낮아요. 그래서 조금만 되면 발화점이 넘어버리면 트란스 지방으로 잘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권장할 만한 것은 코코넛유죠. 코코넛유는 그래서 포화지방산이에요. 포화지방산인데 코코넛유에는 일단은 트란스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로 에너지로 써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런데 이 코코넛유가 가지고 있는 기름 외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특히 항암 작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리할 때 기름용으로도 쓰지만 항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코코넛유를 저는 가장 권합니다. 단백질, 포도당 등을 섭취하면 암세포와 일반 세포 중 어떤 세포가 먼저 취합니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일단 암 환자는 암세포가 가져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고 뇌가 있어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따지면은요,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암세포가 가져가요. 암세포가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뇌세포, 그 다음에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펫시티라는 게 있어요. 펫시티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포도당에다가 동위원소를 붙여요.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이걸 주사를 놔주고 사진을 찍으면 제일 먼저 간 자리가 그게 바로 그 뭉쳐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암이거든요. 그만큼 가장 빨리 가져가는 게 암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로 하는 게 이제 펫시티고. 그래서 우리가 속도로, 가져가는 속도로 따지면 암세포가 1번, 그 다음에 뇌가 2번, 그 다음에 근육이 3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럼 내가 먹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은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뇌, 그리고 암세포. 어쨌든 암은 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예? 단위 면적 땅으로 갈 때는 몽땅 가져가죠. 훨씬 더 많이 가져가지만은 워낙 등치가 큰 부분은 근육하고 뇌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암세포는 적게 가져가고 우리 근육이나 뇌가 많이 가져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뇌는 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쓸 수 있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같은 게 많아질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쓰죠. 근데 스트레스는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근육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육을 길러서 암세포가 가져가는 포도당을 줄여야 돼요. 우리 여기서 질문은 우리 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속도는 암세포가 제일 빠릅니다. 전체적으로 양을 줄이면서 먹으니 체중도 같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 체중 감소 문제는 괜찮을까요? 우리 암 환자들에 있어서 체중 감소는 체중이 많이 빠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고려 대상이 돼서 그 어떤 치료 개념에 넣어야 되거든요. 체중이 안 빠져야 돼요. 근데 사실 암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체중이 빠집니다. 일단 암이 성장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암은 효율성이 아주 떨어져요. 많은 양이 필요해요. 조금만 만들지만 그거 조금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가거든요. 지가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체중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중이 암이 성장하는 것 자체로 해서 빠질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항암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체중이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일단은 내 자신이 조금 내 원래 체격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우리가 적당하다. 아니면 체중이 적다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만약에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이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암을 걸렸을 때 체중을 좀 감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먹어서 올리려고 하는 거, 이거는 더 나쁜 겁니다. 어쨌든 암에 걸렸으니까 내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떨어져요. 근데 너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영양 보충을 해서 올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체중 감소는 저는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그걸 너무 어떤 문제성으로 보지 말고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키가 한 160인데 한 70kg 정도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정한 체중은 자기 신장에서 110 정도를 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70인데 적당한 것은 한 60kg거든요. 그러면 70kg도 하면 10kg 정도 오버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지더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70kg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암을 앓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체중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 60 정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기 체중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기 오버되어 있는 부분들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체중 감소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올려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너무 낮아가지고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대로 유지를 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는 분한테 답은 일단 내 체중하고 그 다음에 키하고 맞춰서 적정 내 체중이 얼마인가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오버가 돼 있다 아니면 부족한가, 여기에 대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대부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체중이 늘어나면 암도 커진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는 게 좋지 않고요. 그러면 내가 너무 떨어졌다. 이럴 때는 그러면은 올리는 방법이 그러면 무조건 이제 많이 먹어야 되느냐. 너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먹는다고 해서 체중만 늘어나는 게 암도 커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만큼 근육 무게가 늘어나요, 체중이. 대신 우리가 다이어트 같은 거 하더라도 살을 빼는데 근육 빼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을 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자분들 체중이 너무 빠졌을 때 체중을 늘리는 방법은 막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지방을 늘려서 살찌우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근육을 늘려야 되니까 적절하게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근육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거 하고요. 간헐적 단식은 서로 상반되는 식사법인데요. 저는 이해가 어렵네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사실 우리 간헐적 단식, 그 다음에 조금씩 나눠서 소량으로 먹는 거, 그리고 뭐 TRE, 시간 제한 식이요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많은 양 먹는 것보다 소량씩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 이것을 권하는데, 이걸 권할 때는 대개 우리가 암 환자 일상적인 관리할 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 이제 항암을 했다든가 수술을 했다든가 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럴 때 이런 소량씩 나눠서 먹는 걸 말하고요. 어떤 수술이 끝나고 그리고 항암도 다 끝나고 일반적인 관리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법할 때 간헐적 단식 이야기가 나와요. 간헐적 단식은 장기적인 단식법이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간헐적 단식은 대개 매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6대 8. 그래서 8시간 사이에 음식을 먹고 16시간을 금식을 하는 걸 말하고 5대 2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5일간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이틀간은 굶는 거. 이런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대신 이 방법은 아주 장기적으로 일상생활 하면서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하는 방법은 대개 시간 제한 식이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간헐적 단식에서는 18대 6 이걸 하는데 TRE에서는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굶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먹고, 그래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먹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굶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TRE는 장기적으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은 일정 기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말하는 소량씩 자주 먹는 거하고 간헐적 단식이나 TRE는 다른 방법입니다. 셀레늄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품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셀레늄이 우리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셀레늄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셀레늄이 우리가 단순한 미네랄이지만 우리가 뭐 약방에 감초하듯이 우리 암 치료하는데 일종의 감초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셀레늄은 중요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암이 많은 나라와 많지 않은 나라를 보면은 토양에 셀레늄이 많으냐 적으냐 하고 관련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셀레늄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셀레늄은 우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T4라는 게 있고 T3라는 게 있는데 활성이 T3예요. 이게 T4에서 T3로 바뀌는데 셀레늄이 들어가서 영향을 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잘 해줘야 돼. 그래야 면역 세포도 에너지 대사가 돼가지고 힘내서 잘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 산화형을 환원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세포 자살을 촉진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셀레늄은 아주 그런 작용들이 다양하니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셀레늄이 많은 음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브로콜리를 제 1번으로 꼽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쪽에 이제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셀레늄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그걸 이야기해요. 저는 셀레늄은 음식으로 보다는
보충제가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토양에 제주도를 빼고는 토양에 셀레늄이 별로 없어요. 내륙에는 대부분 다 화강암이 많아서 우리 토양에 셀레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양에 셀레늄이 부족하니까 그 토양에서 자란 채소나 이런 부분들도 셀레늄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음식에 셀레늄 함량이 적어서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잘 돼야 하잖아요. 근데 셀레늄은 대부분 다 셀레늄하고 단백질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레노프로틴이라고 하는데 결합이 되어 있으면 등치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셀레늄 단독으로 무기 상태의 셀레늄이 돼야 우리 몸 안에 잘 들어가요. 그래서 아셀렌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백질이 붙어 있지 않나. 근데 음식 속에는 다 단백질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흡수율이 아주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약이라든지 보충제는 이렇게 단백질을 떼버리는 거예요. 셀레늄은 우리가 토양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거, 우리 보면 음식의 함량이 셀레늄 양이 얼마만큼 있다 해서 이것 먹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도 먹지만 꾸준히 먹자는 음식은 조금씩 들어오지만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셀레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든지 항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셀레늄 소모가 훨씬 더 많아져요. 이런 셀레늄을 다 이렇게 보강을 하려면 음식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보충제를 같이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셀레늄이 약재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환자분한테 답은 음식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특히 음식 같은 것을 먹는 데 있어서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음식을 먹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음식이라든지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우리가 상담하는 문제, 상담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암 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